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저께 대상적격부터 같이 봤습니다. 대상적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테마 제목이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었습니다. 취소, 무효, 부작위 같이 한 번에 갔었고 19조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이었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등은 뭐라고 했냐면 재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재결이 그 대상이 되겠고 38조 1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소송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부작위 위협 소송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 있었냐? 2조 1항 2호에 부작위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항고소송만 좀 특이하게 19조 같은 조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대상을 파악할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정의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정의 규정을. 정의가 4조에 있어요. 4조에. 4조에 있는데 취소소송은 4조 1호에서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무효등 확인소송도 4조에서 2호에서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위 위협항소송 같은 경우에는 4조 3호에서 부작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9조를 38조 2항에 준용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조 1항 2호로 가니까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결이 빠진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정리를 하게 되면 취소하고 무효는 처분 등, 처분하고 재결 모두가 되는 것이고 부작위 위협항소송 같은 경우에 처분 쪽만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2조 1항 1호로 갔었습니다. 2조 1항 1호를 4개로 구분을 했죠. 행소, 형제였었습니다. 행소, 형제, 행정소송법 형제. 첫 번째 행정처분 관련돼서는 행정행위하고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강학상 개념하고 실정법상 개념을 비교를 해봤고 강학상 개념으로서의 행정행위는 5번째 개념징표 들어가 보시면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실체법적 개념이었습니다. 이론론의 입장은 행정행위하고 처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적 개념설이 됩니다. 이원론의 입장은 그보다 크게 보는 것이고 소송법, 심판법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쟁송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판례는 1984년도에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오기 전부터 처분과 행정행위를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고 현재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설은 다수설의 입장이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행정행위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었습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인데 여기엔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5번째 요소에서 내부행위하고 사실행위를 끌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대상과 원고와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비교를 했고 여기서 대학교, 즉 협의의 소익이 있다면 말이죠. 협의의 소익이 있다면 대상 적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정한 처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극적 처분입니다. 소극적 처분은 거부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만 보게 되면은 처분에 대한 거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 거부도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의무 중에서 이 거부의 문제는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의무와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와의 관련성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당연히 실체적 권리로서 이행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선 최소한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행정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 그 거부여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교재. 그 다음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재결처분입니다. 재결처분 같은 경우에는 19조 단서에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도 있고, 그리고 심판을 거친 후에 재결도 있고, 처분과 재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19조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둘 다 된다 이거죠. 둘 다 된다 이거.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서 처분과 재결에 대한 결론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서로 모순 저촉되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예외적으로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때 한해서 재결에 대한 취소를 허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하게 되는데, 원처분 중심주의의 반대말은 대비되는 개념은 재결주의입니다. 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오직 재결에 대한 소송만 허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개별법에 재결주의 규정을 둘 때에는 그 재결주의를 우선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유는 그 개별법이 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맞아. 어저께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어봤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9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 월요일 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서 10월 2일하고 9일하고가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과 협의를 하기를 추석 연휴에는 안정적으로 집에 갔다 오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 9 빼고 9 다음 월요일, 화요일 그거에 맞춰서 이 9는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고 9월 4일 개강이고 10월 2일, 10월 9일은 수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고적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원고적격은 취소하고 무효하고 부작위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서로 달라서 별도 법조가 있었습니다. 취소소송은 12조 1문입니다. 1문, 2문은 협의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1문에 보니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의 권리다. 그리고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의 공권이다 라고 했고요. 공권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권의 성립 요건은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의무가 우선 부과되어야 됩니다. 국가적 공의무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사익보호의 요건도 함께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의무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의무부가 쪽에서는 기속과 재량을 나눴었습니다. 기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국가에게 일정한 행동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실체법적 공의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량 행위는 현재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27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7조에서는요, 재량 행위에도 일정한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취소는 위법을 의미하고 위법은 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무부가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좀 어렵게 나온다면 요구소송에서는 응답 신청권이 없을 때 거부처분 부작위에 있어서 대상적격도 인정이 안 되겠지만 원고적격도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것이다. 응답 의무도 없는 것이다. 절차적 의무가 없다면 실체적 의무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익보호로 넘어갔습니다. 사익보호에서는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법률이 그와 같은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상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제3자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제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할 때인데 일방에게 수익, 일방에게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는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원, 경업, 경쟁, 임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경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원한다. 그래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거부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제3자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거부의 상대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상대방 취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원관계만 성립되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경업입니다. 경업은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심은 바로 뭐냐면 기존 업자가 받은 허가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특허냐 허가냐에 따라서 만약 특허라고 한다면 기존 업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는 권리 침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라고 한다면 허가는 권리 설정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금지 해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침해당하는 이익이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없고 이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해서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과 같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좀 사정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기존 업자들끼리에 있어서 경쟁 관계가 불리해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방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금 지원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불리한 경쟁 관계가 아주 중대한 불이익 정도, 중대한 경쟁 관계상의 불이익 정도에 해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헌법은 함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률이나 법규 명령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보호규범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아무 때나 헌법을 가지고 원고적격 인정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민소송이었습니다. 인민소송은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건데 상대방이 공해업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인근 주민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환경상 이게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런 걸 우리가 판례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엔 또 사실상 추정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라고 했을 때는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입증을 해야 되냐?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원래는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는 원고의 입증 대상이 아닙니다. 입증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송 요건은 직권 심사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고가 입증을 하면은 원고 역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협의 수익으로 넘어갔습니다. 협의 수익은 12조 2문에 있었고요. 원래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니까 그 처분을 제거하게 되면 권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 그럼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12조 2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기간의 경과나 집행의 종료 등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소멸을 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은 효력의 소멸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고, 협의 수익의 기본적인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미 목적 달성과 목적 달성 불가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소송이 내가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현재도 필요한 게 맞겠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이 소송은 더 이상 소송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게 효리상인가입니다. 효리상인가. 효는 처분 효력의 소멸입니다. 취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는 이익 침해의 해소입니다. 이것은 취소소송이 주간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합니다. 세 번째는 원상회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취소소송이 원상회복소송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행위와 인가입니다. 기본행위와 인가. 기본행위와 인가에서 기본행위를 다투려고 하는데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봐야 기본행위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부정됩니다.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원이었었고요. 제명 의결을 당했는데 소송 도중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었었고요. 파면 처분을 당했는데 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였는데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3명 모두 다 자신의 지위를 회복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을 했다라고, 임기가 만료됐다라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과연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이익이 있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취소 소송이 없이도 급여 청구송을 제기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처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는 그 특유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법원은,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처분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처분의 존재, 효력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는다면 제명 의결은 존재하는 게 맞는 거고 파면 처분은 존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판단을 하면 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기각이 될 것이고, 만약 취소 판결을 받아오면은 무엇을 제거하게 된다? 공정력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비로소 급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스스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인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소송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적격이었습니다.
항고송의 피고적격 역시 취소송을 다른 취소송 외의 항고송으로 준용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13조에서 그 피고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처분 등을 행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의 개념은 강학상 행정청입니다. 그것은 협의의 행정청이 되고 조직법상 행정청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또는 사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걔네들도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있는 행정청에 포함이 된다면 이건 넓은 의미가 되겠죠. 좁은 의미의 조직법상 행정청과 함께 플러스 알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추가됐고요. 이에 해당하면은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학상 행정청과 관련돼서 처분적 조례에 대한 소송 문제를 다뤄봤었습니다. 이때 의결권, 즉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행사를 하게 되고 표시권, 즉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면 이때 피고는 누가 되는 것이다? 집행기관, 결정권이 아니라 공포권이죠.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처분 등을 행한이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이 문제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위임, 외부 위임과 내부 위임, 위임 전결과 권한의 대리, 권한 대리를 비교를 해봤었고요. 세 가지를 비교하시게 되면 권한 위임 같은 경우에는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됩니다. 내부 위임과 권한의 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수임청이 가지고 있는데 위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 내부 위임 같은 경우에는 위임청이 가지고 있는데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 권한 대리 같은 경우는 피대리청이 가지고 있는데 대리청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을 때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돼버립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나왔을 때 과연 통지서에다가 이름을 건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당한 권한자가 피고가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분명히 문헌에서 뭐라고 했냐? 처분 등을 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지요. 권한의 기초에서 처분 등을 행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이라고 했으니까 행했으면 끝입니다. 끝. 즉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이건 본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 주체의 적법 요건 관련하여 검토되는 부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소송 요건이 지금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 관할을 제외하면 2개가 남아 있는데,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전치 앞에다가 배치하라라는 겁니다. 앞에 두다, 그죠? 둘치자입니다. 둘치자. 그래서 앞에다가 두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18조 1항 본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칭 산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재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산재법 103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처럼 법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임의주의라고 부릅니다. 임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주의라고 부릅니다. 예,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필요주의라고 부릅니다. 필요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전치주의 그러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필요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됐다. 그러면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1994년도 개정 전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개정 이후부터는 지금 있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랑 같이 심판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서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거쳐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개별법에서 우리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두자라는 규정이 다른 법에 있으면 그러면 거쳐올 수밖에 없다. 왜? 그 다른 법이 바로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고 개별법이 특별법이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다른 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이유는 간단했었습니다.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였었죠. 대량성 전문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앞에서 심판으로 필터링을 하고 또 앞에서 심판에서 해설서를 작성해서 소송으로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신민도사님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데 신발가게 사장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인사를 해주십니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앞에 주로 출제되는 4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처분인데요. 과거에는 지방세처분도 역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따라서 현재는 국세만입니다. 국세만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2개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2가지의 행정심판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사청구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한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사나 심판 청구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지금 아니지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3번의 행정심판의 범위입니다.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그 행정심판이 반드시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법에 있는 특별법에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역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이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은 뭡니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해야 되면 국가공무원법 78조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기 보시면은 소청심사를 거쳐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 공무원은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상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신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행정심판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거 선물 받습니다. 소청심사라는 거 따로 하나 준비를 해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심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노는 바로 뭐냐? 노동위원회의 처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처분. 여러분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하고 근로자하고의 관계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그것은 사법관계죠. 자기들끼리 사법상 채용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나의 정상적인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잘랐다라거나 아니면 나한테 악의가 있어서 나를 잘랐다라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즉 부당 노동행위나 부당 해고를 당했다 하게 되면 사법관계니까 뭘 제기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이겁니다.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근로자들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자살을 했다. 해고 자체가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해고를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고 물론 거기 승소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을. 근데 현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년, 2년 가버리게 되면은 가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들이라도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해야 되겠지요. 이분들을 구하는 방법을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절차를 따로 만든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민사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 노동위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단계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2단계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를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말이 맞으면 그 지방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이죠. 합의제 행정청이 그 사용자한테 회사한테요 하명을 합니다. 하명을. 무슨 하명을 하냐? 구제명령이라는 하명을 하는데 내용은 다종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직에 복직을 시키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한 번에 다 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온 게 재결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해고 처분에 대해서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아닙니까? 그럼 그 대상이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 아니죠. 해고 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입니다. 그 자체가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복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불복을 할 수도 있겠죠. 기각되면 근로자가 계속 불복할 때고 인용되면 반대로 사용자 쪽에서 불복을 할 텐데 그건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라는 걸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그게 재결입니다. 그게 재결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처분이고요.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재결입니다. 재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시고 이 행정심판이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일반 행정심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또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이것도 특별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의 범위 이거죠.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공노까지 전부 다 특별행정심판들을 거쳐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니다. 도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행정심판입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 142조에서 일반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요거는 일반행정심판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2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심판을 안 거쳤어요. 안 거쳤는데 현재 9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처분이 나오고 나서 처분이 나오고 누구 글씨입니까? 누구 글씨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학교 글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나오고 90일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지난 상태인데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 도가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제소기간 도가 문제 하나를 우선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심판을 안 거쳐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 나눴죠. 그럼 여기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소기간 도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90일이 지났으니까 소송도 90일이잖아요. 소송도 90일이죠.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전치주의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장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치주의 가지고 장난을 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제소기간 도가돼버린 이 상황, 이 제소기간 도가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무슨 장난을 칠 수가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90일을 지났으니까 행정심판 청구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들이밉니다. 그냥 들이밀어요. 100일차라고 쳐보세요. 들이밀어버렸습니다. 들이밀어버리면은 걔네가 뭘 주겠습니까? 각하재결서를 주겠죠. 그럼 각하재결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면 나 행정심판 거쳐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각하재결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들이밀어요. 들이밀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보면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결서를 받았죠. 방금 받았으니까 지금 90일 보장받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래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전치주의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소송 요건의 취지라거나 제소기간을 걸어놓고 있는 이 소송 요건의 취지는 전혀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주의 쪽 하나, 제소기간 쪽 하나, 이 두 가지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행정심판은 반드시 적법한 심판 청구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적법한 심판. 이러면 부적법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적법한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된다. 두 번째, 제소기간에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재결받고 다시 90일 보장받는 그 특례를 네가 얻고 싶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거쳐와야 된다고? 적법하게 거쳐와야 된다. 이렇게 부적법하게 거쳐온 것까지 전치주의에서 심판 거친 걸로 인정하고 그 다음 제소기간에서 제소기간 연장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은 사실상 무의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청구의 적법성. 그 다음에
예, 인적 관련성은 뭡니까? 심판 청구라는 사람과 소송 제기라는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포괄 승계인으로서 상속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적 관련성에서는요.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소송에 가서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처분은 동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물적 관련성입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심사는 당연히 직권심사고요. 그 전치 요건에 대한 판단을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행정심판을 아직 안 거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하를 할 것이냐? 행정심판 안 거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치주의 요건 못 갖췄죠? 바로 각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예, 얘가 준비해 올 수 있다면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예,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 나오고 30일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아직 60일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60일 더 기다려줍니다. 60일 더 기다려줘요. 그런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토탈 90일이 다 지났죠? 90일이 다 지났으면은 제소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심판의 청구기간도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심판을 거쳐올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거쳐올 수가 없겠죠. 더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예, 소송 요건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어저께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저께는 제가 심지어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상고심에서 협의의 수익이 흠결돼 버리는 상황까지 얘기했죠. 상고심. 지금 말은 뭐라고 했냐?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아니고요. 예, 상고심까지도 인정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예, 제소 시점이 아니라 언제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까지 떠올리시냐면 소송 요건은 실은 상고심에서도 판단 내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상고심에서도 판단 내릴 수도 있다. 예, 문제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낼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뭐냐? 상고심에서도 판단하는데 무슨 사실심이야? 이렇게 해서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를 여러분 틀려요. 알겠죠? 예, 그냥 어떻게 하라고? 제소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거야. 시다.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고 이 말은 맞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를 하나 더 기억해 놓으라고.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보시게 되면 1항에서 임의주의를 채택했잖아. 임의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뭐랑 뭐가 둘 다 X라는 거야? 심판 청구와 재결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청구와 재결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단서에 가게 되면 필요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판 청구와 재결과 다 필요하다는 거야. 청구와 재결과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2항에 가게 되면 청구는 해야 되는데 재결은 필요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청구는 동그라미, 재결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항 가시게 되면 3항에는 필요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청구도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청구 X, 재결 X로 돌아간 거야. 청구 X, 재결 X로. 예, 연결할 수 있겠죠? 먼저는 뭐라고? 청구 X, 재결 X.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청구 동그라미, 재결 동그라미. 세 번째는 뭐라고요? 청구 동그라미, 재결 X. 네 번째는 뭐라고요? 청구 X, 재결 X. 그게 1항 본문, 1항 단서, 2항 그리고 3항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우선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시게 되면 제3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 것인가? 라는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의주의라고 하게 되면 심판을 거칠 것 없이 바로 소송으로 올 수 있죠. 필요주의라고 하게 되면 심판을 꼭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소송도 심판도 둘 다 불복기간의 제한이 있지요. 불복기간의 제한이 있고 소송을 제소기간이라고 하고 심판을 청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비교를 해보면 소송은 안날에 90일, 이튿날에 1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날에 90일을 우리가 주관적 불복기간이라고 하고 이튿날에 1년을 우리가 객관적 불복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심판 청구로 갑니다.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안날에 90일, 이튿날에 18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날에 90일, 이튿날에 180일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알면 주관적 불복기간이 되고 그 다음 이튿날은 모르는 거니까 객관적 불복기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대방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주관적 불복기간에 적용을 받겠죠. 근데 이건 소송도 90일이고 심판도 90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거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시간이 더 촉박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송으로 갈 때도 난 90일 안에 움직였어야 되고요. 심판을 거쳐 오라고 해도 역시 90일 안에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소송과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자는 처분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원칙적으로 모른다. 이유는요. 처분의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제3자한테 보내주지 않습니다. 모른다. 그럼 얘네들은 객관적 불복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인데 소송은 1년이고 심판은 180일 아닙니까? 하나는 1년 365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야? 180입니다. 그러면 임의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면 나는 며칠 안에 움직이면 돼요. 365일 안에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는 180일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더 촉박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촉박해졌죠. 이렇게 제3자가 불복을 할 때 필요주의라는 걸 적용을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더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원고가 더 불리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365가 180으로 줄게 되면 185일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자 취소 소송에는 필요주의라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를 간과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송법도 이튿날에 1년 플러스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78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튿날에 180일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버리고 판례에 따르면 그러면 1570 몇 년? 8년입니다. 8년까지 소송을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78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서로 차이가 나는 185일은 0으로 수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것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죠. 뭐가 보장되니까요. 정당한 사유가 보장되니까. 그리고 1578년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500년이면 이미 불리해질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 겁니다. 마지막 무효선언을 구한 취소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제소기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전치주의 제소기간,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거는 무효 확인 소송에는 없다 이거예요. 취소 소송에만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소익, 피고적격, 재판관할 이런 소송 요건은 취소송이든 무효확인소송이든 둘 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엇과 무엇은 없다고? 전치주의 제소기간은 무효인 처분에는 없습니다. 무효인 처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두 가지는 무효 확인소송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그러니까 이건 무효인 처분입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얘가 그냥 뭐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가보니까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이 지금 다 떨어져서 없대는 거예요. 없어요? 뭐 그래. 알았어. 그럼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 옆에 있는 거기 필경대 위에 이제 놓여 있는 취소송 소장이 하나 날라다녀. 그래. 뭐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의 소장이 따로 있거든. 이걸 써버린 거면 이것도 무효 구하는 거네. 뭐 써버렸다면 난리 납니다. 이러면 난리 나요. 왜 난리 나지? 소송 요건이 바뀝니다. 소송 요건이 바뀌어요. 둘 다 무효인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건 똑같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얘는 어쨌든 취소소송입니다. 얘는 취소송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취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무효 확인 소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직 두 개인데 전치주의 제소기간입니다. 전치주의 제소기간이라는 요건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근데 얘는 무효인 처분이니까 여유있게 왔을 수 있잖아. 그렇죠? 부효인데 뭐 이러고 있다가 한 100일 뒤에 온 겁니다. 100일 뒤에 왔으면은 이걸로 접수해버리면 각하됩니다. 이걸로 접수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90일 지났으니까. 이것도 취소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효를 구하는 거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전치주의를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사표시는 뭘로 했어요? 의사표시는 취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취소를 구합니다. 무효 선언을 구한 취소이니까. 알겠어요? 취소의 소장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보냐면 엄마 취소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소이네. 근데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하네. 너 거쳤냐? 안 거쳤네. 각하 이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매우 정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취소이면 취소 요건 모두 필요로 한다. 그래서 뒤에 제소기간에 보시게 되면 제소기간 맨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에 제소기간이 적용되냐 했을 때 앞에는 전치주의 판례고 뒤에는 제소기간 판례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판례가. 둘 다 있습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에서 이거를 무효하기 소송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전치주의 쪽에도 있고 제소기간 쪽에도 있고 둘 다 모두 있다. 둘 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취급을 하고 있다. 잠깐 쉬었다가 제소기간은 간단하니까 제소기간 보고 나서요. 그리고 가구제와 위법 판단 기준시까지 다음 시간에 쭉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